서해 최북단 백령도. 짙은 바다 안개가 섬 전체를 집어삼킬 듯 자욱한 새벽이었다. 포성 대신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가 섬뜩한 정적을 깨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가장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군사 요충지이자 해병대 제육여단 흑룡부대의 심장부였다. 그리고 그 심장을 지휘하기 위해 해병대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사령관이자 어깨에 별셋을 단 강철의 여인 강서윤 중장이 부임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지나고 있었. 그녀의 별명은 강철나비. 전장에서 나비처럼 유연하게 움직여 적의 허를 찌르면서도 그 결과는 강철처럼 치명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 최초의 여성 전투부대 소대장, 최초의 여성 연대장, 그리고 마침내 해병대 전체를 호령하는 최초의 여성 사령관. 그녀의 군 경력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여군의 역사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었. 하지만 그녀 자신은 그 화려한 수식어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유리천장을 깨부수는 매 순간 보이지 않는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과 싸워야 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는 단순히 계급장이 아니라 수많은 여군 후배들의 희망과 기대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그날 새벽 강서윤 사령관은 예정에 없던 해안 소초 순찰에 나섰다. 불시 순찰은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다. 가장 깊은 어둠 속 가장 낮은 곳에서 군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편히들 근무해. 그냥 바람 쐬러 나온 거니까. 사령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하얗게 질린 당직 사관이 중위에게 강 사령관은 특유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하며 소초 주변을 둘러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저편 희미한 등대 불빛만이 파도에 부서지고 있었다. 그때 소초 막사 구석에서 휴가 출발을 위해 배낭을 메고 서 있는 한 여군 하사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이하늘 하사. 앳된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선을 잡아끈 건 왼쪽 뺨에 선명하게 번진 시퍼런 멍자국이었다. 순간 강서윤의 발걸음이 멈췄다. 예리한 그녀의 눈빛이 멍자국에 그대로 고정되었다. 이하늘 하사. 이병. 늘. 화들짝 놀란 이하사가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에 질린 채 파르르 흔들리고 있었다. 강서윤은 일부러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휴가 나가는 길인가? 네, 그렇습니다. 얼굴은 어쩌다 그랬지. 훈련받다 다쳤나? 아, 그게 어젯밤에 침상에서 발을 헛디뎌서. 이 하사는 시선을 피하며 더듬더듬 대답했다. 너무나 전형적인 거짓임이 명백한 변명이었다. 강서윤은 한 걸음 더 다가섰. 그녀의 시선은 이 하사의 떨리는 손과 애써 감추려는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 주변의 다른 병사들은 애써 다른 곳을 보며 딴청을 피우고 있었지만 그들의 경직된 어깨와 불편한 침묵은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 이곳에 보이지 않는 폭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방관하고 있음을. 강서윤은 이 하사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그리고는 주변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지만 오직 이 하사에게만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해병대 사령관이기 이전에 너의 선배야. 그리고 선배는 후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다시 묻는다. 누가 그랬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요가 아닌 진심 어린 염려와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결국 이하늘 하사의 눈에서 애써 참고 있던 눈물이 툭 방울져 떨어졌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고백이 터져나왔다. 윤지아, 상사님께서. 윤지아 상사. 여군 부사관들의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악명이 높은 인물.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중대장 박도준 대위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둘은 연인 관계이며 박 대위의 무기나의 윤 상사의 폭력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 하사의 눈물은 그 소문이 끔찍한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어젯밤 관물대 정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이 하사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윤 상사는 여군 정신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인격 모독을 일삼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후배에게는 벌점을 부여하고 벌점이 쌓이면 휴가를 통제하거나 야간에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돌게 하는 등 사적인 형벌을 가했다. 박도준 대위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여군들 기강 잡는 데는 저만한 사람이 없다며 윤 상사를 비호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이러다 정말 누가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이하늘 하사의 마지막 말은 강서윤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단순히 한 병사의 멍자국을 본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 개혁하려 했던 해병대의 가장 어둡고 썩어빠진 환부를 목격한 것이다. 그녀가 깨부수려 했던 유리 천장보다 더 단단하고 추악한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벽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강서윤은 떨리는 이 하사의 등을 가만히 다독였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서해의 새벽 바다보다 더 깊고 어두워졌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그녀는 이 하사를 안심시키며 동시에 자신에게 다짐했다. 내가 겪은 부당함,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만든 자들, 내가 반드시 뿌리 뽑겠다. 너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이 썩어빠진 문화를 완전히 도려낼 것이다. 이것은 사령관으로서의 명령이자 한 사람의 선배로서의 약속이다. 강철나비의 날개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백령도의 자욱한 해무 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하늘 하사의 고백이 끝난 직후 강서윤 사령관의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신속하고 치밀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직속 부관인 김민준 소령에게 극비 전문을 지시했다. 수신자는 단 2명. 해병대 사령부 법무실장과 해병대 수사단장 최강혁 대령이었다. 현 시간부로 제6여단 본부 및 예하부대 전체에 대한 사령관 직권 특별감찰 및 수사에 돌입한다. 수사단장 최강혁 대령은 즉시 최정예 수사팀을 꾸려 백령도로 진입할 것. 목표는 제3기동 중대 중대장 박도준 대위와 동중대 소속 윤지아 상사. 모든 통신은 비화 채널을 이용하고 작전 개시 전까지 보안에 만전을 기할 것. 이건 단순한 감찰이 아니다. 흥룡 작전이다.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외과 수술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녀는 여단 의무대장에게 연락해 이하늘 하사를 군병원 특실로 즉시 이송하고 단순 외상이 아닌 심리적 충격에 대한 정밀 진단을 지시했다. 이 하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부조리를 밝혀줄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강서윤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용기의 씨앗이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직전에 어둠을 틈타 해병대 수사단의 검은색 UH-60 헬기 2대가 소리 없이 백령도에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최강혁 대령이 직접 차출한 베테랑 수사관 12명이었다. 해병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최강혁 대령은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이자 강서윤 사령관이 가장 신뢰하는 칼이었다. 작전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한 팀은 여군 생활관을, 다른 한 팀은 박도준 대위의 중대장실을 동시에 급습했다. 사령관 명령에 의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강혁 대령이 직접 여군 생활관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막잠에서 깨어나던 부사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사관들은 곧장 윤지아 상사의 관물대로 향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윤 상사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소리쳤지만 최강혁 대령의 싸늘한 눈빛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압수수색은 치밀했다. 수사관들은 윤 상사의 개인 수첩, 휴대전화, 컴퓨터는 물론 침상 매트리스 밑과 관물대 깊숙한 곳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녀의 개인 다이어리. 그 안에는 날짜별로 여군 후배들의 이름과 함께 벌점이라는 명목으로 온갖 가혹행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하늘 관물대 정리분량 5점. 박소미 식사시간 잡담 연병장 5바퀴. 이수진 대담 목소리 자금 3점. 화장실 청소 추가. 이것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선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학대의 명백한 증거였다. 심지어 벌점을 현금으로 상세해주겠다며 돈을 갈취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같은 시각 박도준 대위의 중대장실을 덮친 팀 역시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 그의 책상 서랍에서 윤지아 상사와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들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애 편지, 그리고 주말에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연극 티켓과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두 사람이 단순한 상급자와 부하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는 동시에 박 대위가 윤 상사의 비위를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공모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특히 수사관들은 박 대위의 컴퓨터에서 부대관리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현장에서 즉시 암호 해독에 착수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윤지아 상사와 박도준 대위는 각각 다른 차량에 태워져 헌병대 취조실로 이송되었다. 소식을 들은 여단장과 참모들은 사령부로 달려와 강서윤 사령관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굳게 닫힌 집무실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창밖으로 막 체포되어 끌려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헌병대 취조실. 최유라 상사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이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제가 후배들 군기 좀 잡은 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여군들끼리 기강 잡는 게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취조를 맡은 베테랑 수사관은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압수한 다이어리를 책상 위에 펼쳐 보였다. 윤지아 상사 군기와 사적인 폭력은 구분해야지. 이건 군기를 잡은 기록이 아니라 당신이 저지른 범죄 기록이야. 한편 박도준 대위는 다른 전략을 택했다. 그는 시종일관 침착한 표정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윤 상사가 부사관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중대장으로서 부대 전체를 관리할 뿐 여군 생활관 내부의 일까지 세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의 능숙한 거짓말에 취조는 난항을 겪는 듯했다. 바로 그때 취조실 문이 열리고 디지털 포렌식 팀 요원이 들어와 최강혁 대령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박 대위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암호 파일의 복원이 끝난 것이다. 최강혁 대령은 USB를 노트북에 꽂고 그 안에 파일을 열었다. 파일 안에는 녹음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박도준 대위가 자신의 중대장실에서 윤지아 상사와 나눈 대화들을 몰래 녹음해온 것이었다. 아마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자신만 빠져나가기 위한 보험이었을 것이다. 최강혁 대령은 그중 하나를 재생했다. 도준 씨, 오늘 이 안을 그년 아주 죽여놨어. 감히 내 앞에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잖아? 싸가지 없는 년. 윤지아의 목소리. 잘했어, 지아야. 그런 애들은 처음부터 길을 팍 죽여놔야 돼. 그래야 다른 애들도 꼼짝 못하지. 내가 뒤에서 다 막아줄 테니 하고 싶은 대로 해. 박도준의 목소리.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 박도준 대위의 침착했던 얼굴이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범죄를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증거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강서윤 사령관은 이하늘 하사가 입원한 군 병원을 비밀리에 찾았다. 아직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하사의 손을 잡으며 그녀는 나직이 말했다. 수사가 시작됐다.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그리고 해병대가 너를 지킬 것이다. 강철나비의 칼날은 이제 막 그 예리한 빛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최강혁 대령의 수사팀이 확보한 증거들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강서윤은 이 사건을 단순히 2명의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끝낼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병대 내부에 수십 년간 뿌리내려온 폭력과 침묵의 문화를 뿌리째 뽑아버릴 생각이었다. 백령도에 상륙한 강철나비의 칼날은 이제 흥룡부대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오전 9시 정각 제6여단 대강당. 장교부터 부사관까지 여단의 모든 간부 300여 명이 소집되었다. 예정에 없던 긴급 소집의 강당 내에는 불안과 의심, 호기심이 뒤섞인 웅성거림이 가득했다. 어젯밤부터 퍼지기 시작한 사령관 직속 수사팀 급파 소문과 박도준 대위, 윤지아 상사의 체포 사실이 겹쳐지면서 간부들은 곧 닥쳐올 폭풍을 직감하고 있었다. 단상이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지고 마침내 강서윤 사령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흐트러짐 없는 전투복 차림, 어깨에 빛나는 3개의 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강당을 가득 메운 간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웅성거림은 잦아들고 숨막히는 정적이 강당을 지배했다. 그 정적 속에는 단순한 상급자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죄지은 자의 불안과 방관자의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강서윤은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나직하지만 강당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령관으로서가 아니라 해병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나 흥분 때문이 아니었다. 간부들은 이내 깨달았다. 그것은 처절한 부끄러움의 떨림이라는 것을. 어제 새벽 나는 이 부대에서 가장 추악하고 부끄러운 민낯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하사가 자신의 상관에게 뺨을 맞고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주변에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몇몇 간부들은 고개를 숙였고 다른 이들은 애써 강서윤의 시선을 피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해병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왜 이 붉은 명찰을 가슴에 달고 있습니까?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군대입니다. 동료의 고통을 외면하는 군대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었다. 그것은 연설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다. 권력은 지배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책임지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부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사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알고도 묵인하고 방관하는 것, 그건 역시 용서받을 수 없는 공범 행위입니다. 강서윤은 단상 위를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다. 오늘 이후 해병대에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자, 동료의 고통에 침묵한 자는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의지이자 해병대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강서윤은 강당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말의 파장은 거대했다. 간부들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어떤 이들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니냐?
군대 기강 잡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며 불만을 터뜨렸지만 대다수는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었다. 자신 역시 누군가에게 폭언을 하지는 않았는지, 동료의 부당한 행위를 보고도 못 본 척하지는 않았는지. 침묵의 무게가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다. 강서윤의 선언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최강혁 대령의 수사팀은 특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신분 보장을 약속하며 부대 내 모든 폭력 및 가혹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에 대한 공포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첫 번째 균열을 만든 것은 의외의 인물이었다. 윤지아 상사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동기, 박소연 중사였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떨리는 손으로 신고센터의 문을 열었다. 저도 윤 상사가 하는 짓이 잘못된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기라는 이유로, 그리고 저 역시 피해를 볼까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연 중사의 증언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용기에 힘을 얻어 그동안 윤지아 상사에게 피해를 입었던 여군 부사관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뺨을 맞는 것은 예사였고, 야간에 속옷 차림으로 연병장을 돌게 하거나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게 하는 등의 엽기적인 가혹 행위도 있었다. 심지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후배를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조리돌림하며 고립시키는 사이버 불링까지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침묵의 둑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었다. 제보는 여군 생활관을 넘어 부대 전체로 확산되었다.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하는 폭력, 간부가 병사들의 월급을 갈취하는 행위, 훈련 성과를 조작하는 문제까지 그동안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온갖 부조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특별 신고센터 앞에는 밤늦게까지 제보를 하려는 장병들의 줄이 이어졌다. 강서윤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으며 굳은 표정으로 지시를 내렸다. 모든 제보는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철저히 조사하라. 제보자의 신원은 목숨을 걸고 보호할 것. 이번 기회에 해병대의 모든 썩은 환부를 도려낸다. 고통스럽더라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침묵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그 아래 감춰진 상처는 상상 이상으로 깊었다. 하지만 강서윤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강철나비는 이제 막 날갯짓을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진실의 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낼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터였다. 백령도에 상륙한 것은 단순한 사령관이 아니라 해병대의 양심을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었다. 강서윤 사령관의 흑룡작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백령도 제유교단은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갔다. 특별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수백 건을 넘어섰고 최강혁 대령의 수사팀은 연일 밤샘 조사를 이어갔다. 진실이 드러날수록 부대의 골마 터진 환부는 예상보다 훨씬 깊고 심각했다. 단순 폭행, 폭언을 넘어선 금품 갈취, 성추행, 훈련 장비 횡령, 근무 기록 조작 등 군대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온갖 범죄의 민낯이 드러났다. 하지만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수록 보이지 않는 저항의 역풍 또한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했다. 그 역풍은 부대 개혁을 두려워하는 기득권 세력, 즉 올드가드, 올드갈로부터 시작되었다. 수십 년간 해병대의 악습을 전통과 기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온 이들에게 강서윤의 개혁은 자신들의 권위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용납할 수 없는 반란으로 비쳤다. 역풍은 익명의 투서와 음해성 소문이라는 비열한 형태로 나타났다. 국방부 내부 통신망인 인트라넷 익명 게시판에는 강서윤 사령관을 비방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해병대 최초 여성 사령관, 부임 한 달 만에 부대 뒤집어 놓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지휘인가? 전방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적이 아닌 아군을 향해 칼을 겨누는 지휘관. 그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해병대의 명예를 팔아넘기는 포퓰리즘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글들은 교묘했다. 강서윤의 성별을 은근히 걸고 넘어지며 그녀의 개혁 의지를 여성 특유의 감정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으로 폄하했다. 또한 서해의 군사적 긴장감을 부각하며 그녀가 부대 단결을 저해하고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웠다. 이러한 음해성 여론은 일부 보수적인 예비역 단체와 언론을 통해 외부로까지 퍼져나가며 강서윤을 압박했다. 사령부 내부에서도 반발은 만만치 않았다. 특히 강서윤과 동기이거나 선배인 일부 장성들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강 장군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그러다 부대 전체가 와해되겠어. 최전방 부대는 좀 다루기 힘든 놈들도 있고 기강 잡으려면 어느 정도의 군기는 필요한 법이야. 그걸 다 범죄로 몰면 누가 지휘관 하려고 하겠나. 한 원로 장성의 충고 어린 비판에 강서윤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선배님,
군기와 폭력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선배님들께서 지켜오신 해병대의 진짜 전통은 그런 야만적인 악습이 아니라 전우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숭고한 동료애라고 저는 믿습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습니다. 지금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해병대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함에 원로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불만과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다. 강서윤은 거대한 성체 안에서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었다. 최강혁 대령의 수사 역시 벽에 부딪혔다. 박도준 대위와 윤지아 상사의 범죄 사실은 명백했지만 그들의 배후, 즉 여단 지휘부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을 파헤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관련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맞추고 기억나지 않는다. 보고받은 바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특히 박도준 대위의 직속 상관인 3대 대장 황철민 중령은 가장 완강하게 버텼다. 그는 수사팀 앞에서 부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지휘 책임은 통감하지만 개별적인 범죄 행위까지는 알 수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취조실. 최강혁 대령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는 윤지아 상사를 응시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였다. 윤 상사, 이 모든 걸 혼자 뒤집었을 생각인가? 당신이 박도준 대위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박 대위는 이미 당신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텐데. 최강혁 대령의 말에 윤지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실제로 박도준은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은 윤 상사의 단독 범행이며 자신은 연인관계라는 약점 때문에 그녀의 행동을 제대로 제지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흘리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헌신했던 남자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 인간 자기가 시킨 일도 많았어요. 자기가 더 즐겼다고요. 후배들 괴롭히는 거. 자기는 손에 피 안 묻히고 나를 방패막이로 쓴 거예요. 마침내 윤지아의 입에서 박도준의 구체적인 범죄 지시와 가담 정황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도준이 특정 후배를 지목하며 군기를 잡으라고 지시했던 사실, 가혹행위 장면을 몰래 지켜보며 즐겼던 사실, 심지어 벌점이라는 명목으로 갈취한 돈의 일부를 상납받았다는 사실까지 폭로했다. 진실의 역풍 속에서도 강서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최강혁 대령의 보고서를 검토하며 다음 단계를 구상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을 가만히 응시했다. 갓 임관했을 무렵 첫 부임지인 연평도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앳된 얼굴의 강서윤 소위가 선배, 동기, 그리고 자신이 이끌던 부하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전장에서 혹은 군 내부의 부조리 속에서 쓰러져 갔다. 보고 있나 얘들아? 너희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리고 바꾸고 싶어 했던 해병대를 이제 내가 바꾸려고 한다. 비록 지금은 사방이 적이고 거센 역풍이 불어오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을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백령도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수평선 너머에서는 새로운 날을 알리는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실을 향한 길은 험난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야만 진정한 아침이 온다는 것을. 강철나비는 역풍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날갯짓을 준비했다. 강서윤 사령관이 일으킨 개혁의 바람은 거센 역풍에 부딪혔지만 그 바람은 동시에 웅크리고 있던 작은 씨앗들을 깨우고 있었다. 특별신고센터의 존재와 사령관의 단호한 의지가 알려지면서 보복을 두려워하며 침묵하던 병사들 사이에서 미세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나도 당했다. 나도 봤다는 목소리들이 조심스럽게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용기는 마치 전염병처럼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퍼져나갔다. 그 중심에는 최초의 제보자 박소연 중사가 있었다. 그녀는 동기인 윤지아를 고발한 이후 배신자라는 수군거림과 싸워야 했지만 꿋꿋이 버텨냈다. 오히려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들의 곁을 지키고 신고센터에 동행해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박소연 중사의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가장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인물이 나타났다. 윤지아 상사에게 가장 오랫동안 가장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이수진 하사였다. 그녀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전역까지 고려했지만 박 중사의 설득과 강서윤 사령관에 대한 믿음으로 어렵게 입을 열기로 결심했다. 수사단장 최강혁 대령과 마주 앉은 이수진 하사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모기만 하게 작았다. 윤지아 상사는 악마였습니다. 저희에게는 살아있는 악마요. 이 하사의 증언은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경악하게 만들었다. 윤 상사는 단순히 기강을 잡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즐겼다. 한겨울에 냉수 마찰을 시키고 몇 시간씩 밖에 세워두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는 일도 있었다. 특히 그녀는 후배 여군들의 여성성을 트집 잡아 모욕하는 것을 즐겼다.
화장을 조금이라도 하면 군인이 아니라 창녀처럼 하고 다닌다고 폭언을 퍼부었고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꾀병 부린다며 모두 앞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주었다. 가장 끔찍했던 건 인형놀이였습니다. 이 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윤 상사는 밤에 자신의 방으로 후배들을 불러 자기가 지정하는 옷을 입고 재롱을 부리게 했어요. 수치스러운 포즈를 취하게 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항상 박도준 대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즈가 어색하다, 표정이 왜 그러냐며 품평을 하고 조롱을 즐겼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권력에 의한 성적 착취였다. 이수진 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그때 너무 무서워서 몰래 녹음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지만 언젠가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윤지아 상사의 폭언과 박도준 대위의 조롱이 담긴 녹음 파일 수십 개가 저장되어 있었다. 이는 두 사람의 범죄를 입증할 가장 확실한 스모킹건이었다. 최강혁 대령은 이 하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말 힘든 결심이었을 겁니다. 이 하사님의 용기가 이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한편 군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하늘 하사는 자신의 뺨에 난 멍이 아니라 마음에 생긴 깊은 상처와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사람의 발소리만 들려도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는 것조차 힘겨웠다. 그러던 어느 날 강서윤 사령관으로부터 한 통의 손편지가 도착했다. 화려한 수식어 없는 담백하지만 진심이 담긴 편지였다. 이하늘 하사에게 그날 새벽 그대의 눈에서 본 공포를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요. 그 공포는 그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 군대에 뿌리내린 잘못된 과거의 것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소. 그 과거를 바로잡는 것이 나의 소임임을 그대의 용기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소. 지금은 많이 힘들고 아프겠지만 결코 그대 자신을 탓하지 마시오. 그대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며 그대의 용기는 지금 수많은 전우들의 잠자던 용기를 깨우고 있소.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회복하길 바라오. 이 강철나비가 그대의 상처 입은 날개를 지켜주는 든든한 바람이 되어주겠소. 우리는 함께 날아오를 것이요. 이하늘은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더 이상 공포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위로, 자신의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식사를 제대로 했고 심리치료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용기의 전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일어났다. 수사 과정에서 과거 박도준 대위의 운전병이었던 한 병사가 제보를 해왔다. 그는 박 대위가 윤 상사뿐만 아니라 부대 운영비를 횡령하고 상납하는 정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부대에 배정된 유류를 빼돌려 팔거나 부식업자와 결탁하여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상납의 종착지가 바로 대대장 황철민 중령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함께 털어놓았다. 작은 하사의 용기 있는 고백에서 시작된 파문은 이제 여단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침묵의 둑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 아래 감춰져 있던 진실의 급류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강서윤 사령관은 이 모든 용기 있는 증언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다. 그들의 용기가 바로 자신이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자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증거였다. 이수진 하사의 녹취 파일과 전직 운전병의 결정적 증언은 흑룡작전의 국면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사건은 이제 박도준 대위와 윤지아 상사의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대대장 황철민 중령이 연루된 조직적인 비리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최강혁 대령의 수사팀은 황철민 중령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황철민 중령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해병대 내에서도 손꼽히는 전략가이자 선후배 관계가 셔츠의 풀처럼 빳빳한 해병대 특유의 문화 속에서 막강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수사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오히려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강서윤 사령관과 수사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방부 본부의 고위 장성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방 부대장의 지휘권을 침해하는 과잉 수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해병대 예비역 단체를 움직여 강서윤의 개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했다. 상황은 강서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했다. 사령부 내에서도 이쯤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황중령은 지휘 책임을 묻는 선에서 징계로 끝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최전방 대대장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대 사기와 전투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강서윤은 중대한 결단의 기로에 섰다. 여기서 멈추고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저항을 감수하고 끝까지 나아갈 것인가? 그녀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밤늦도록 홀로 앉아 고민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하늘 하사의 멍든 얼굴, 이수진 하사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낸 수많은 병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자 답은 명확해졌다. 다음 날 아침, 강서윤은 최강혁 대령을 호출했다. 황철민 중령, 오늘 중으로 긴급 체포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최강혁 대령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결심이 선 듯 경례를 붙였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명령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집니다. 수사단은 오직 증거와 법률에 따라서만 움직이십시오.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황철민 중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은 제유교단뿐만 아니라 해병대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현역 대대장이, 그것도 최전방 부대 지휘관이 비리 혐의로 체포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황중령을 비호하던 세력들은 경악했고 강서윤의 반대파들은 결국 선을 넘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체포작전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수사관들이 대대장실에 들이닥쳤을 때 황철민 중령은 서류를 파쇄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라며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수사관들에게 제압되어 수갑을 차고 말았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금속 수갑은 그가 쌓아올린 철옹성 같던 권위가 무너져 내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대대장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의 개인 금고 안에서 비밀 장부가 나온 것이다. 장부에는 그가 박도준 대위를 비롯한 예하 지휘관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금품 목록과 날짜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인사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황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부하들의 범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황철민 중령의 체포는 흥룡 작전의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이는 단순히 부패한 지휘관 한 명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해병대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계급과 인맥이라는 이름의 성역을 깨부수는 신호탄이었다. 강서윤 사령관이 이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성역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해병대 전체에 던진 것이다.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언론은 연일 해병대판 내부자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국방부 장관은 직접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해병대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지시했다. 강서윤을 비난하던 목소리는 잦아들었고 여론은 그녀의 개혁을 지지하는 쪽으로 급격히 돌아섰다. 강서윤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펼쳐진 백령도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는 언제나 더 푸르고 깊다. 지금 해병대가 겪고 있는 이 극심한 혼란과 고통 역시 더 강하고 정의로운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임을 그녀는 믿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부패한 지휘관들을 처벌하는 것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제 이 부서진 땅 위에 새로운 집을 지어야 했다. 폭력과 부조리의 문화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새로운 해병대의 문화를 만들어야 할 더 큰 과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철나비의 여정은 이제 막 이막을 올리고 있었다. 황철민 중령의 구속은 해병대 전체를 뒤흔든 지진과도 같았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계급과 인맥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 사이로 변화의 바람이 휘몰아쳤다. 하지만 지진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혼란과 불안이 남는 법. 제유교단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지휘관들은 다음 차례는 자신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몸을 사렸고 병사들은 불신과 냉소에 휩싸였다.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낸 것은 통쾌했지만 그 자리에 남은 거대한 구멍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강서윤 사령관은 다시 한번 예상을 뛰어넘는 행보를 보였다. 그녀는 단순히 남은 부패 세력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파괴의 다음 단계, 즉 재건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사령부의 장성들과 참모들만이 참석하는 딱딱한 회의 대신 아주 특별한 모임을 소집했다. 장소는 사령관 집무실이 아닌 백령도 해변이 바라보이는 작은 간부 식당이었다. 참석자 명단은 더욱 파격적이었다. 최강혁 수사단장과 주요 참모진은 물론 이번 사건의 최초 제보자였던 박소연 중사, 결정적 증언을 했던 이수진 하사를 포함한 젊은 부사관과 위관 장교 10여 명이 그 자리에 함께했다. 심지어 이번 사태를 겪으며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했던 평범한 병사 대표까지 초대되었다. 계급과 나이를 불문하고 변화를 열망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강서윤은 직접 내린 커피를 한 잔씩 나눠주며 입을 열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해병대의 부끄러운 민낯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해병대를 만들어갈 책임을 나눠진 동지들이기도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거창한 보고나 분석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을, 우리의 후배들이 살아갈 이 부대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여러분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은 젊은 간부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사령관님, 지금의 지휘관 평가 방식은 문제입니다. 오직 훈련 성과와 작전 성공률 같은 숫자로만 평가받다 보니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고충이나 부대 분위기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부하들을 닥달해서라도 성과를 내는 지휘관이 유능하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제2, 제3의 황철민은 또 나올 것입니다. 한 젊은 대위의 날카로운 지적에 다른 부사관이 말을 보탰다. 소원 수리함은 있으나 만화입니다. 누가 썼는지 다 아름아름 찾아내고 결국 제보자만 문제병사로 찍힙니다. 정말로 신원이 보장되고 핸드폰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가 절실합니다. 저희가 두려워하는 건 처벌이 아니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입니다.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경직된 상하관계, 보여주기식 훈련, 열악한 심리상담 시스템, 구시대적인 인권 감수성까지 그동안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문제점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강서윤은 그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며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다. 몇 시간에 걸친 난상 토론이 끝난 후 강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 여러분이 들려준 이야기 속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병대 문화혁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그녀는 즉석에서 재건의 설계도를 발표했다. 첫째, 지휘관 평가 시스템의 전면 개혁. 작전 수행 능력과 더불어 병사 인권보호지수, 부대 소통 만족도, 정신건강 관리 실태 등 인성적 측면을 평가의 핵심 지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둘째, 용기 신호등이라 명명된 모바일 익명 신고 시스템의 개발. 외부 보안 전문가와 협력하여 제보자의 IP 추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접수된 모든 내용은 사령관 직속 인권감독관이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셋째,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의 운영. 기존의 수동적인 상담 시스템을 벗어나 전문 상담관들이 주기적으로 소초와 진지를 방문하여 병사들의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역할극 기반의 체험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딱딱한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가해자와 피해자, 방관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며 역지사지의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파격적인 설계도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자신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을 본 젊은 간부들의 눈은 희망과 열정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강서윤은 마지막으로 최강혁 대령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다. 최 대령, 그동안 수사단장으로서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주었소. 이제부터는 그 예리한 칼로 새로운 해병대의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맡아주시오. 문화혁신 태스크포스의 실무 총책임자로서 이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어주기 바라오. 최강혁 대령은 수사관의 날카로운 눈빛 대신 새로운 시대의 설계자로서 벅찬 책임감을 느끼며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날 저녁, 강서윤은 홀로 남아 백령도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것은 새로운 성을 쌓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일이다. 불신과 냉소라는 잔해를 걷어내고 신뢰와 존중이라는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 수많은 저항과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늘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변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진 젊은 동지들과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재건의 깃발은 이제 막 올랐고 강철나비의 날갯짓은 백령도를 넘어 해병대 전체를 향해 펼쳐지고 있었다. 백령도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과거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깊고 쓰라렸다. 윤지아 상사, 박도준 대위, 그리고 황철민 중령에 대한 군사 재판이 시작되면서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끔찍했던 기억과 마주해야 했다. 재판정은 그들에게 또 다른 전쟁터였다.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의 로펌을 선임하여 어떻게든 혐의를 벗어나려 발버둥쳤다. 박도준 대위 측 변호인은 모든 책임을 윤지아 상사에게 떠넘기며 그는 그저 사랑에 눈이 먼 순진한 지휘관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황철민 중령 측은 북한과 대치하는 최전방 지휘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의 비리는 부대 운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관행이었다고 강변했다. 그들의 뻔뻔한 변론은 피해자들의 가슴에 두 번 칼을 꽂는 것과 같았다. 증인석에선 이수진 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형놀이의 실상을 증언했다. 그녀가 어렵게 꺼내놓은 진실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연인 관계인 상급자들의 애정 표현을 오해한 것 아니냐,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느냐 는 식의 모욕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하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동료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바로 그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강서윤 사령관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증인석에 이 하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군 최고 지휘관이 일개 하사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사과와 존경의 표시였다. 그 모습에 이 하사는 다시 용기를 얻었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증언을 마칠 수 있었다. 한편 군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던 이한을 하사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군 생활을 포기하는 대신 부대로 복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를 괴롭혔던 그곳으로 돌아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 부대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었다. 그것이 자신을 지켜준 강서윤 사령관과 동료들에게 보답하는 길이자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이 하사의 복귀 소식에 부대는 술렁였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영웅이라며 반겼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녀를 분란을 일으킨 문제아로 취급하며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이 하사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자신을 향한 편견의 벽 앞에서 다시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복귀한 날 저녁, 강서윤 사령관이 예고 없이 그녀의 생활관을 찾았다. 류 사령관은 다른 부대원들을 모두 내보낸 뒤 이 하사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돌아오기로 한 결정,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거란 걸 안다. 고맙고 또 미안하다. 강서윤은 사령관으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같은 여성으로서 이 하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상처는 우리가 싸웠다는 증거이고 살아남았다는 훈장이다. 너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너의 존재 자체가 이 부대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 기죽지 마라. 너의 뒤에는 내가, 그리고 변화를 바라는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 서 있다. 그날 밤 이하늘 하사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고 잠이 들었다. 강서윤의 개혁은 재판과 위로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흥룡 회복 주간을 선포했다. 일주일간 모든 훈련을 중단하고 오직 장병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다. 전문 심리 상담사들이 부대 곳곳을 누비며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을 진행했고 저녁에는 계급을 모두 내려놓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소통의 밤행사가 열렸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장병들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그동안 무심해서 미안했다고 사과하고 후임병은 선임병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는 작은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특히 신뢰의 발걸음이라는 프로그램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 사람이 눈을 가리면 다른 한 사람이 그의 손을 잡고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간단한 활동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장병들은 말없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몸으로 배웠다. 회복주간 마지막 날, 부대 연병장에서는 작은 캠프파이어가 열렸다.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은 장병들은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했다. 이하늘 하사도 용기를 내어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제가 돌아온 이곳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에서 저는 미움이 아니라 따뜻한 걱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진짜 전우가 됩시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연병장은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다. 모닥불의 불꽃이 밤하늘을 밝게 비추며 장병들의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불신의 얼음을 녹이고 있었다. 군사 재판은 마침내 최종 판결을 내렸다. 황철민 중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파면과 함께 징역 10년, 박도준 대위는 징역 7년, 윤지아 상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강서윤은 상처 입은 병사들의 손을 잡고 그들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더 단단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묵묵히 그들 곁을 지켰다.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서로를 보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재건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흥룡 회복주간과 군사재판이 끝나고 제육여단은 마침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빠져나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강서윤 사령관이 뿌린 개혁의 씨앗들이 하나둘씩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용기 신호등이라 불리는 익명 신고 앱의 활성화였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병사들은 사소한 건의 사항조차 사령관 직속 인권감독관이 직접 확인하고 24시간 내에 피드백을 주는 것을 보며 점차 앱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한 일병이 세탁기 건조기 필터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을 익명으로 올렸다. 과거 같았으면 묵살되거나 누가 올렸는지 색출하려 했을 문제였다. 하지만 인권감독관은 즉시 담당 부사관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했고 다음날 아침 부대 게시판에는 깨끗하게 청소된 필터 사진과 함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매일 점검하겠습니다. 라는 담당관의 사과문이 붙었다. 이 작은 성공 사례는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더 이상 부조리를 참고 사기는 대신 용기 신호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강서윤은 공석이 된 3대 대장 자리에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해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해병대에서 위탁 교육까지 마친 엘리트지만 원칙주의자라는 이유로 진급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소령을 중령으로 특진시켜 임명한 것이다. 신임 대대장은 부임 첫날 권위적인 취임사 대신 대대장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병사들과 똑같은 식판에 밥을 받아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직접 들었다. 그는 나의 지휘 목표는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즐겁게 군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휘 철학을 선보였다. 새로운 리더십은 부대 분위기를 빠르게 바꿔놓았다. 억압과 통제 대신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병사들은 수동적인 명령 이행자에서 능동적인 임무 수행자로 변모해갔다. 훈련 역시 마찬가지였다. 과거의 선착순과 얼차려는 사라지고 분대 단위의 토론과 시뮬레이션 기반의 과학적 훈련 방식이 도입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새로운 해병대의 시험대가 될 운명의 사건이 발생했다.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에서 원인 불명의 고속정이 우리 측 해역을 침범한 것이다. 즉각 비상상황이 발령되었고 강서윤의 지휘 아래 제유교단이 대응 작전에 투입되었다. 과거 같았으면 상부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우왕좌왕했을 상황.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3대 대장은 즉시 각 중대장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 아래 자율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각 분대에서는 분대장 주도하에 신속하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고 병사들은 훈련받은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특히 이하늘 하사가 속한 분대는 침착하게 해안으로 접근하는 고속정을 감시하며 그 규모와 무장 상태,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상부에 보고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공포가 없었다. 오직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다. 강서윤은 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과 보고를 받으며 작전 전체를 지휘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교전을 피하면서도 단호한 경고 통신과 차단 기동으로 상대방을 압박했다. 몇 시간의 긴 대치 끝에 고속정은 결국 기술을 돌려 북으로 돌아갔다. 단 한 발의 총성도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완벽하게 상황을 마무리한 것이다. 작전 종료 후 합참의장이 강서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병대가 놀랍도록 침착하고 유기적인 대응 능력을 보여준 완벽한 작전이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작전의 성공은 강서윤의 개혁이 단순히 부대 인권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싸워 이기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도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신뢰로 뭉친 군대는 공포로 통제되는 군대보다 훨씬 강하다는 진리가 입증된 순간이었다. 그날 밤 강서윤은 야간 훈련 중인 해안 소초를 찾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선임병이 경계 근무를 나가는 후임병의 방탄 헬멧 턱끈을 고쳐 매주며 긴장하지 마라. 내가 바로 뒤에 있다고 말해주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 작은 모습 속에서 강서윤은 새로운 해병대의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소초 막사 지붕 위에 올라가 쏟아질 듯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길고 험난한 항해였다. 하지만 이제 해병대라는 거대한 함선은 폭풍우를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의 바다를 향해 돛을 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나직이 읊조렸다. 우리의 항해는 이제 시작이다. 저 멀리 수평선에서 밝아오는 여명처럼 해병대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냈던 수많은 평범한 용사들과 그들의 손을 잡고 거친 파도를 헤쳐나간 강철나비, 강서윤 사령관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백령도에서 시작된 작은 날갯짓은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제유교단의 성공적인 개혁 사례는 백령도 모델이라 불리며 전군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용기 신호등 앱은 육군, 해군, 공군 버전으로 개발되어 보급되었고 강서윤 사령관이 도입했던 체험형 인권교육과 회복 주간 프로그램은 전군 공통교육 과정으로 채택되었다. 강철나비의 개혁은 이제 한 부대의 성공 신화를 넘어 대한민국 국방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상륙훈련이 서해안 일대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단연 해병대 제유교단이었다. 과거의 해병대가 무적의 공격력을 상징했다면 새로운 유교단은 스마트하고 강한 군대의 상징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내외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온통 백령도로 쏟아졌다. 훈련은 시작부터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작전의 목표는 단순히 적진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군 피해 최소화, 민간인 보호, 돌발 상황에 대한 윤리적 판단 등 복합적인 과제들이 함께 주어졌다. 상륙 돌격이 시작되고 유교단은 미 해병대와의 완벽한 공조 아래 거침없이 해안선을 장악해 나갔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적의 저항군으로 위장한 가상 세력이 인근 마을의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고 농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훈련 시나리오에는 없던 상황이었다. 과거 같았으면 최고 지휘부의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공격을 멈추고 대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신임 3대 대장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던 이하늘 하사의 분대에 자율적인 판단과 대응을 위임했다. 이 하사, 현장 상황은 자네가 가장 잘 알 것이다. 아군의 피해와 민간인의 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실행하라. 책임은 내가 진다. 상관의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이하늘 하사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녀는 무력으로 진압할 경우 인질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분대원들에게 즉시 포위망을 구축하여 저항군의 퇴로를 차단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자신은 통신병 한 명만을 데리고 비무장 상태로 마을 회관으로 다가갔다. 우리는 교전을 원치 않는다. 인질을 석방하고 투항하면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 하사의 당찬 외침에 저항군 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그녀는 훈련에서 배운 협상 기술과 심리전 기법을 총동원하여 저항군을 설득했다. 몇 시간에 걸친 끈질긴 대화 끝에 저항군은 마침내 무기를 버리고 인질들을 모두 석방했다. 총성 한 발 올리지 않고 인질 구출 작전을 완벽하게 성공시킨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연합훈련을 지켜보던 지휘부와 전 세계 언론에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이하늘 하사의 영웅적인 활약은 이번 훈련의 백미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과 동료를 아끼는 따뜻한 리더십을 갖춘 해병대가 자랑하는 최고의 부사관으로 성장해 있었다. 훈련이 끝난 후 미군 사령관은 강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이룬 것은 단순한 부대 개혁이 아니오. 강 장군. 당신은 군대의 혼을 바꿔놓았소. 오늘 당신의 부하들이 보여준 용기와 창의성은 그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소.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얼마 후 강서윤은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일부 보수적인 의원들은 여전히 그녀의 개혁 방식이 군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었다며 날선 질문을 던졌다. 강서윤 증인, 강한 훈련만이 강한 군대를 만듭니다. 병사들 비위나 맞추는 군대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질타에 가까운 한 의원의 질문에 강서윤은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의원님, 진정한 강함은 폭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동료를 향한 깊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내 등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전우가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용감하게 적과 싸울 수 있습니다. 부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휘관이야말로 가장 강한 지휘관입니다. 저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괴물이 되어 전장으로 향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서로를 지키는 용감한 인간으로서 조국과 국민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꿈꾸는 강한 해병대의 모습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답변에 청문회장은 잠시 숙연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녀의 연설은 전파를 타고 전국에 알려졌고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강철나비는 이제 해병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진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 해겨울, 강서윤은 대장 진급과 함께 합참의장으로 추천되었다. 군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지만 그녀는 고심 끝에 그 자리를 정중히 고사했다. 저는 별을 다는 것보다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뒹구는 것이 더 행복한 군인입니다. 아직 해병대에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뿌리내린 개혁의 씨앗이 거목으로 자랄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소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결정에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권력이나 명예를 좇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자신의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하길 바랐던 진정한 선배이자 군인이었다. 어느 맑은 봄날, 강서윤은 처음 이하늘 하사를 만났던 백령도의 두모진 소초를 다시 찾았다. 해안선에는 이제 막 해병대에 입대한 신병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선임병이 훈련을 마친 후임병의 전투와 끈을 풀어주며 어깨를 두드려주고 후임병은 PX에서 사온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며 감사를 표하는 그런 따뜻하고 인간적인 풍경이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강서윤의 눈에 앳된 한 여군 하사가 들어왔다. 이제 막 부임한 신임 하사였다. 그녀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다. 그녀는 선배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밝게 웃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전투복, 그녀가 생활하는 병영, 그녀가 숨쉬는 공기는 강서윤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서 바꾼 새로운 세상이었다. 강서윤은 그 모습을 가슴에 담으며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개혁의 여정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바람의 방향은 바뀌었다. 불신과 폭력의 역풍은 멎고 신뢰와 존중의 순풍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푸른 바다를 향해 펼쳐진 활주로를 바라보며 자신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후배들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강철나비 이제 마음껏 날아오르라. 새로운 시대의 지평선 위로 희망의 날개를 단 수많은 나비들이 힘차게 비상하고 있었다.